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 혹은 앞으로 살 계획인 그 집이 여러분의 자산이 아니라 거대한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끌에서라도 집 사라는 말이 유행이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서 여러분의 돈줄을 죄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대출이 조금 덜 나온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 공급 방식이 바뀌고 자산의 출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심지어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게 만드는 부동산 감옥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자산을 세금으로 날리거나 결정적인 매수 기회에서 대출 거절이라는 뒤통수를 맞게 될 겁니다. 반대로 오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신다면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아 부의 격차를 벌릴 마지막 티켓을 쥐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머니트리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큽니다. 대출 규제, 자금 출처 검증,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무엇이 진짜 팩트이고 무엇이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헷갈리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 3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이어질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현미경급으로 해부해 드립니다. 첫째, 은행이 왜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는지 그 숨은 메커니즘을 밝힙니다. 둘째, 자산가들만 알던 자금 출처 증빙의 무서운 변화와 대응책을 공개합니다. 셋째, 매물 잠김 현상이 불러올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충격을 데이터로 증명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모든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부동산의 판도가 뒤바뀌는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금융권의 대출 공급 축소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위험 가중치 하한선 상향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도 기업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죠. 그런데 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사람들이 못 갚으면 은행이 망하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은행은 이 정도의 안전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해 라고 규칙을 정해놨는데 이게 바로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입니다. 여기서 위험자 가중치, 리스크 웨이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은행이 1억을 빌려줄 때 그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따라 준비해둬야 하는 비상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선이 15%였어요. 그런데 이게 20%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똑같이 1억을 빌려줘도 은행이 쌓아둬야 하는 자본금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해주기가 더 까다롭네? 비용이 더 드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은행은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대출 심사 자체를 극도로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용도가 좋아도 연봉이 높아도 은행 시스템 자체가 대출 중단 버튼을 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미국이 금리 내리고 한국은행도 금리 내리면 다시 대출 파티가 시작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와 금융당국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예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위험 가중치 하한선 같은 규제성 장치들이 작동하면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은 전혀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는 낮은데 대출은 안 나오는 유동성 역설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제는 금리가 아니라 규제가 대출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의 9억 아파트를 사려던 10년차 직장인 박 차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차장님은 연봉이 8천만 원이고 신용점수도 최상위권입니다. LTV와 DSR 계산기로 두드려보니 4억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은행 창구에 가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차장님, 저희 지점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 쿼터가 마감되었습니다. 혹은 위험 가중치 관리 때문에 현재 DSR 한도 내에서도 실제 승인 금액은 3억 초반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죠. 박 차장님은 당황합니다. 아니, 제 소득은 변한 게 없는데 왜 한도가 줄어드나요?
은행원의 답변은 차갑습니다. 은행 내부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박 차장님은 부족한 1억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거나 연 10%가 넘는 고금리 사채성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숫자로 완벽하더라도 은행의 시스템적 거절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정하세요. 예전에는 DSR을 40%를 꽉 채워 계산했다면 이제는 30% 수준에서 계획을 잡으세요. 은행이 언제든 한도를 깎을 수 있다는 가정에 여유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래 은행의 배신에 대비하세요. 난 20년 단골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규제 앞에서는 단골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중 은행뿐만 아니라 이금융권, 보화 보험사 대출까지 미리 라인업을 파악해둬야 합니다. 셋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입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단순히 대출 얼마, 예금 얼마가 아닙니다. 만약 대출이 막혔을 때의 플랜 B 자금이 어디서 나올지까지 미리 서류상으로 소명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대출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대출을 어렵게 받아도 그 돈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의 칼날이 여러분의 목을 겨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이 많이 하는 가상자산이나 부모님께 빌리는 가족 간 차용이 이번 규제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길래 부모님께 돈 빌리면 집을 뺏긴다는 말까지 나오는지 다음 파트에서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출을 무사히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 줄여서 자조서라고 부르는 서류예요.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 나라에서 여러분한테 너 이 집 살 돈 어디서 났어? 혹시 부모님이 사준 것 아니야? 아니면 불법적인 돈 아니야? 라고 꼬치꼬치 캐묻는 서류입니다. 예전에는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만 냈는데 이제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6억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이 서류가 거의 필수 코스가 됐어요. 단순히 내가 번 돈이에요 라고 말만 해서는 절대 안 통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 주식 매도 확인서, 심지어 증여세 신고서까지 모든 걸 서류로 증명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이번에 바뀐 규정 중 가장 무서운 게 나옵니다. 바로 가상자산 매각 대금 항목의 신설이에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코인으로 번 돈은 세금도 안 냈고 거래소에서 내 통장으로 쏴서 그냥 집 사면 되잖아? 혹은 코인 수익은 아직 과세 전이니까 대충 기타 자산으로 적으면 되겠지? 틀렸습니다.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가상자산 항목이 명확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집값을 보탰다면 그 매각 대금이 얼마인지 어느 거래소에서 인출했는지를 아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금은 어디서 났는지, 혹시 코인으로 재산을 은닉한 건 아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코인은 사각지대다 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거죠. 35살 김 대리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대리님은 이번에 강남 근처에 12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모아둔 돈 5억에 대출 5억, 그리고 부족한 2억은 부모님께 빌리기로 했죠. 김 대리님은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2억은 부모님께 빌린 거니까 차용증 하나 쓰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아야지.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차입금 2억, 가족이라고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구청에서 소명 자료 제출 요구가 날아옵니다. 부모님께 빌린 2억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을 최근 6개월치 제출하세요. 김 대리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이자를 주고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나중에 원금 갚기로 했다니까요.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자 지급 내역이 소명이 안 되면 이건 빌린 게 아니라 증여다. 결국 김 대리님은 2억에 대한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부모님의 호의가 자칫하면 집을 포기해야 할 수준의 위기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6억 이상의 집 매매를 보신다면 계약서 쓰기 전에 이 3단계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가상자산은 현금화 과정부터 기록하세요. 코인을 팔아 집값에 보탤 예정이라면 거래소에서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과정을 캡처하고 매각 증명서를 미리 떼두세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는 금액과 통장에 찍힌 금액이 단 1원이라도 틀리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간 차용증은 공증보다 이자가 핵심입니다. 차용증 쓰고 확정일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달 실제로 이자를 보낸 이체 내역입니다. 법정이자율 4.6%를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금액이 작다면 상호 협의한 적정 이자를 꼬박꼬박 통장으로 써야 합니다. 이때 메모에 몇 월분 이자라고 명확히 적으세요. 셋째, 자금 출처의 80% 이상을 입증하세요. 전체 매매 대금의 80% 이상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타깃이 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미리 소명 지도를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부모님께 5천만 원 받는 건 괜찮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건 그 5천만 원이 10년 합산이라는 점이에요. 7년 전에 결혼할 때 받은 3천만 원이 있다면 이번에 5천만 원을 받으면 3천만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의 전산망은 여러분의 지난 10년치 금융거래를 클릭 한 번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 돈도 다 준비했고 국세청 조사도 통과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에 나가보니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가격은 오르는데 왜 매물이 없을까요? 바로 양도세준과유의 종료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는 매물 잠김 현상. 이게 왜 실거주자인 여러분에게 더 큰 재앙이 되는지 이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유통망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이 현상의 주범은 다주택자 양도세준과 제도예요. 양도소득세라는 건 집을 팔아서 남은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징벌적인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기본 세율에 추가로 20%나 30%를 더 얻는 식이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10억을 남겨줬는데 나라에서 8억 2,500만 원을 가져가고 내 손에는 1억 7,500만 원만 남는다는 소리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이럴 뺀 안 팔고 만다며 문을 걸어 잠그는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를 하세요.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 맞아서 매물을 쏟아내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저하라고 불러요. 세금이 너무 높으면 다주택자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째는 버티기입니다. 다음 정책이 바뀔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안 팔고 자식한테 증여하겠다고 결심하죠. 둘째는 조세 정합니다. 꼭 팔아야 한다면 자기가 낼 세금을 매매 가격에 얹어서 내놓습니다. 결국 집값은 더 오르고 그 세금 부담은 최종적으로 집을 사는 실거주자가 떠안게 되는 꼴이죠. 즉, 징벌적 과세가 오히려 매물을 사라지게 만들어 가격을 지지하거나 끌어올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전세 주고 있는 60대 최 선생님의 사례를 보죠. 최 선생님은 최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습니다. 10년 전 10억에 샀던 아파트가 지금 25억이 됐거든요. 시세 차익이 무려 15억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와 상담을 하더니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니 양도세만 10억이 넘게 나온다는 겁니다. 복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까지 생각하니 실제 손에 쥐는 돈은 4억 남짓이었죠. 최 선생님은 결국 매물을 거둬들였습니다. 세금으로 10억을 내느니 그냥 전세금 올려서 생활비에 쓰고 나중에 아들 결혼할 때 증여하는 게 낫겠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시장에 나와야 할 우량 매물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런 최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수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의 매물들이 씨가 마르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매물이 없는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신규 입주 물량에 집착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잠겼다면 답은 신규 분양이나 입주 예정 단지뿐입니다. 다주택자가 안 파는 집을 기다리지 말고 강제로 공급되는 물량이 어디인지 분기별 입주 물량 데이터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둘째, 급매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합니다. 이제 과거처럼 20%에서 30%씩 빠진 급매물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나는 시점 직전이나 일시적으로 주택자의 비과세 마감 기한이 임박한 물건 등 시간에 쫓기는 매물을 잡는 것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셋째, 전세가 폭등에 대비하세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잠그면 그 집은 자연스럽게 전세로 남거나 월세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매매 공급이 줄어들면 전세 수요가 몰리고 결국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온다면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권을 아껴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세요. 정부도 시장이 마비되는 걸 알 텐데 다시 유예해주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 기조는 부의 재분배와 가계 부채 억제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게 중과 유예 카드를 다시 꺼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설령 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매우 짧을 것이고 그 사이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정책의 희망 고문에 기대기보다는 현재의 높은 세율 체계가 상수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출이 막히고 돈의 출처를 털리고 매물까지 사라진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혼란한 한복판에 항상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누군가는 조용히 우량 자산을 줍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지표를 보고 움직이는 걸까요? 금리가 내려가도 집을 못 사는 유동성 함정 속에서 여러분이 잡아야 할 진짜 기회의 시그널은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2026년 하반기 시나리오와 함께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키워드는 바로 유동성 함정, 리퀴디티 트랩이 될 거예요.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2026년은 다를 겁니다. 정부가 대출 공급의 수도꼭지를 꽉 잠근 상태에서는 기준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그 혜택이 실거주자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즉, 시장에 돈은 도는데 정작 집을 살 사람들의 손에는 돈이 쥐어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 함정에 빠지면 시장은 거래량은 급감하는데 가격만 왜곡되는 동맥경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서울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하니까 지금이라도 아무데나 사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우상향의 배신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는 서울이라는 이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어디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즉 K자형 양극화가 본격화될 거예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초우량 입지는 매물 잠김과 전세가 상승으로 가격이 견고하게 버티겠지만 애매한 입지의 신축이나 외곽 지역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며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겁니다. 즉, 서울 집값이라는 통계에 소가 내 자산을 아무 곳에나 던져두면 옆집은 오르는데 내 집만 제자리 걸음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2026년 하반기 2명의 투자자가 맞이할 엇갈린 운명을 상상해 보세요. 투자자에는 금리가 내려가니 곧 불장이 올 거야라며 대출 한도를 영끌해서 경기도 외곽의 대단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끊기자 거래가 실종됐고 인근의 입주 물량이 터지면서 역전세난까지 겪게 됩니다.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되어 세금이 무서워 팔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부동산 감옥에 갇힌 꼴이 됐죠. 반면 투자자비는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했습니다. 대출이 안 나올 것을 대비해 현금 비중을 높였고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2년 전부터 모든 금융 기록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 대출 규제로 일시적으로 밀려나온 서울 상급지의 급매물을 준비된 자금으로 낚아챘습니다. 매물 잠김 속에서도 현금 동원력이 있는 비에게 시장은 레드카펫을 깔아준 셈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뀌는 정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준비했는가, 아니면 막연한 낙관론에 기댔는가 였죠.
2026년 승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지침을 드릴게요. 첫째, 현금 자산의 체력을 키우세요. 대출 비중을 전체 매매가의 40% 미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2026년은 대출 잘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출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시장 가격을 결정합니다. 둘째, 데이터 뒤에 숨은 공급을 보세요. 양도세중과유의 종료로 기존 매물이 사라진다면 유일한 공급처는 신규 분양입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고분양가라고 욕할 게 아니라 그게 미래의 최저가가 될 입지를 선점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세요. 집을 사기 전이 아니라 자금을 모으는 단계에서 세무사를 만나야 합니다. 내 통장에 찍힌 이 돈이 2년 뒤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통과될 수 있는가를 지금 확인해야 늦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하나요? 바닥이 언제죠?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고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을 잡으세요. 2026년 하반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대출이 막히고 세무조사가 무서워 사람들이 몸을 사릴 때 모든 준비를 마친 여러분이 시장에 나가는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바닥입니다. 가격적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지만 심리적 바닥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대출, 세금, 공급, 그리고 미래 시나리오까지.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알고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세 가지 거대한 해일과 그 생존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째, 대출의 종말입니다. 은행은 이제 여러분의 신용이 아니라 시스템의 위험 수치에 따라 돈줄을 조입니다. 대출에 의존하는 투자는 끝났습니다. 둘째, 국세청의 공포입니다. 가상자산부터 가족 간 거래까지 모든 돈의 흐름이 투명해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 자금은 자산이 아니라 벌금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매물의 실종입니다.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문을 잠그면 공급 부족은 필연입니다. 이 파도를 탈 것인지 쓸려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영상을 끄고 나면 딱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내 통장의 모든 자산 중 출처 증빙이 불가능한 돈이 얼마인지 리스트업 하세요. 둘째, 주거래. 은행 앱에 들어가 나의 현재 DSR 한도가 정책 변화 시 얼마나 줄어들지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셋째, 내가 노리는 지역의 2026년 전세가 추이를 확인하세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먼저 움직이는 곳이 다음 기회의 땅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질문 드렸죠? 현금 없으면 집 사지 말라는 말이 왜 잔인한 진실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부동산은 운이 아니라 전략과 증빙의 영역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자금 소명 방법이나 지역별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단단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때까지 저 머니트리가 함께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